아버지,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도 이러기 싫지만 더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나이에 나를 내쫓으려는 거냐? 아버지, 우리 집 지금 월세 2달 밀렸고 공과금도 못 내고 있어요. 아버지 약값에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요. 이러다 우리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래, 내가 아프고 돈이 없다만. 근데 그렇다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그냥 내쫓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평생 너 뒷바라지하고 회사 다니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책임지진 못할 망정 내쫓는 거냐?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68세 박현수입니다. 지금은 서울역 근처를 떠돌고 있지만 예전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십장으로 수많은 인부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침에는 현장을 돌며 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저녁에는 도면을 검토하며 내일 일을 계획했지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모르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어 늦게 얻은 아들 하나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녀석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증권사에 취직했지요.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와 성실함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년을 3년 앞두고 있었지요. 아내가 떠난 후에도 저는 혼자서 꿋꿋이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때때로 아들 가족이 찾아오면 손자를 안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여유롭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문을 열자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거실로 데려와 앉히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채 빚 독촉장과 법원 경매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흐느끼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얻은 내부 정보로 주식에 큰돈을 투자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사채까지 써서 추가 투자했지만 결국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와 협박합니다. 어제는 와이프에게까지 손가락질하면서 아들의 말은 끊겼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냐? 10억이요. 이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10억. 숫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넘게 고생해서 마련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2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명목으로 집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어요. 밤새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아파트를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죠. 평생 일에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자식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아마 그 어느 부모도 저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절대 아버지께 후회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아들의 눈물 어린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 아파트는 팔렸고 아들의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집을 잃게 되었고 아들 내외와 합가하게 되었죠.
합가한 첫날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각종 나물, 생선구이까지 오랜만에 차려진 잔치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큰 위기를 넘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 수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민석도 그날만큼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아버지 돈 잊지 않고 갚을게요. 손자 준호도 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어 신이 났는지 제 무릎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내 집을 판 것도 나쁘지 않구나.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불러주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시러 나오세요.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며느리와 아들 모두 맞벌이를 했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들은 최대한 돕기로 했지요. 수진아, 내가 설거지는 할 수 있어. 너희 출근하고 나면 내가 천천히 치울게.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이고, 아버님 몸도 힘드신데 제가 할게요. 하며 사양했지만 점차 제가 설거지와 빨래 개기를 돕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휴지통 비우기, 현관 쓸기 같은 간단한 일도 제가 찾아서 했죠.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때로는 손자와 셋이서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아들은 새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했고 며느리도 제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제가 회사 다녀오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약과 사왔어요. 특히 한 달에 2번 고혈압과 당뇨 약을 타러 병원에 가는 날은 아들이 회사에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하면서 동행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날이면 아들이 직접 운전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국에 들러 약을 탄 후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의 아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아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언제나 좋기만 할 순 없는 법이지요.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나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 앞 현관에 다다르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군요. 아, 아버님 오셨어요? 식사하시고 오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니, 아직 안 먹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되더니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밥 데워 드릴게요. 반찬은 나물이랑 김치밖에 없네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며느리가 내민 밥상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듯한 나물 반찬 2가지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식구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와 신선한 쌈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눈치를 채고 할아버지, 이거 먹어요 하며 고기 한 점을 건네려 했지만 며느리가 얼른 막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고기 드시면 혈압 올라 나물이 더 좋아.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급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식사 시간이 불편해졌고 종종 저만 따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오던 설거지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릇 하나를 깨뜨렸다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두세요. 제가 퇴근해서 할게요.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리고 그릇도 몇 개 없는데 그렇게 깨뜨리시면 또 사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설거지는 금지당했고 빨래 개기도 아버님이 계신 거는 다시 개야 해요. 라는 핀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다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병원에 동행하던 아들도 점점 바빠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하고 약속을 취소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병원은 혼자 가게 되었고 버스를 타고 병원과 약국을 다녀오는 것도 제 몫이 되었지요.
제가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 내외의 생활비도 보태고 손자 학원비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며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그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약 드셨어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던 것이 아버님 약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매번 제가 어떻게 일일이 챙겨드려요. 귀찮게! 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식사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에 고혈압 당뇨에 좋다는 반찬을 몇 끼니 챙겨주었는데 어느새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 며느리가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반찬을 좀 줄일 수밖에 없네요. 주는 대로 드세요. 이런 며느리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고친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을지. 제가 빚은 다 갚아주었지만 늘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했고 월세와 생활비, 손자 교육비까지 부담이 컸을 테니 이해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고 싶어도 제 연금으로는 약값과 병원비 외에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아침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오세요. 준호 등원시켜야 하는데 화장실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화장실 사용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피해 서둘러 사용해야 했지요. 어느 날은 샤워를 하다 밖에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물 펑펑 쓰시네. 수도세 얼마나 나올지.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저를 뺀 채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말을 건네면 짧게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현기증이 심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테이블 위 화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며느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또 왜 이러세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이걸 깨시면 어떡해요? 언제 치우라고요? 준호야! 어린이집 늦겠다 빨리 나와! 며느리는 제 상태는 살피지도 않고 바닥에 흙과 깨진 화분을 치울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늦게 귀가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와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오늘 또 넘어지셨어. 이제는 화분까지 깨뜨리셨다니까. 이러다 준호라도 다치면 어쩔 거야? 알았어. 내가 주말에 요양원 알아볼게. 유양원? 당신 정신이 있어? 유양원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지금 월급으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그럼 어떡하라고? 아버지를 그냥 내쫓자는 거야? 나도 그런 말하기 싫지만 이제 아버님 남은 재산도 없잖아. 앞으로는 병원비에 약값에 집만 늘어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당신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 모시는 거 이제 한 게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나 혼자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도 바쁜데 점점 더 아프실 텐데 아버님까지 간호할 수는 없어. 내가 간호사야? 보호자야? 당신은 회사 핑계대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버님 수발은 누가 다 들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작은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이제 아버님 모시는 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도 이제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해. 며느리의 냉정한 말과 아들의 침묵을 들으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을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의 불평,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억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아예 차려주지 않았고 제가 부엌에 나가면 눈을 흘기며
아직 안 나가셨어요? 라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간 상태였고 식탁에는 설거지를 기다리는 빈 그릇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어 밥과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겨우 한 끼를 해결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잊고 돌아온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며느리는 제가 먹던 장조림 반찬통을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다 먹으시면 저녁에는 뭘 먹죠? 반찬이 그것밖에 없는데! 제 밥그릇을 흘끗 보더니 숟가락을 든 저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허락 없이 무언가를 훔쳐먹은 것처럼 말이죠. 미안하다. 내가 배가 고파서. 안 그래도 요즘 물가 올라서 반찬 하나 하는 것도 다 돈인데 그걸 그렇게 한꺼번에 다 드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식욕이 싹 사라져 남은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 보니 제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늘 제가 우선이었고 제일 좋은 것만 먹여주려 했던 아내였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갑자기 심한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집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인데 오늘 좀 많이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이 가득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필 오늘이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었나? 미안하다. 근데 정말 많이 어지러워서. 아버지 솔직히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난주에도 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돈 몇만 원 아끼려고 제 하루를 망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갈게. 앞으로 어디 아프시면 알아서 다녀오세요.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통화 종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옷을 갈아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택시 기사의 물음에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아들보다 더 걱정해주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가 불안정하니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고 집에 들어서니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세요. 아들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좀 쉬고 싶구나. 방으로 들어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이제 아버님 감당 못해. 오늘도 병원비에 약값에 우리 형편에 이게 얼마나 부담인지 알아? 그래도 아직 아버지 연금도 있잖아. 이미 그 연금으로 병원비로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요양원 보낼 돈도 없잖아. 앞으로 더 아프시면 어쩔 거야?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우리도 살아야지. 월세 밀렸다고 집주인 전화 또 왔어. 준호 학원비도 못 내고 있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알겠어, 말할게. 당신 말대로 지금 준호 키우기도 힘든데 아버지까지 책임 못 지지. 어차피 남기실 재산도 없으시겠다. 앞으로 병원비만 나갈 텐데. 피곤한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는구나.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정적이 이어지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부담되면 솔직히 말해. 그러더니 아들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보살필 여력이 안 돼요. 그때 아들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들고 나가주세요. 우리도 이러기 싫지만 더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나이에 나를 내쫓으려는 거냐? 아버지, 우리 집 지금 월세 2달 밀렸고 공과금도 못 내고 있어요. 아버지 약값에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고요. 아버지 연금으로 메꾸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이러다 우리 가족 전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프고 돈이 없다만. 근데 그렇다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그냥 내쫓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큰 소리 그만 치시고 제발 짐 좀 싸세요. 아들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듯한 원망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평생 너 뒷바라지하고 회사 다니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책임지진 못할 망정 내쫓는 거냐? 내가 무슨 짐승이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가방에 옷가지를 마구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봤다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바깥 세상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가방 하나와 지팡이를 든 채 이 나이에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팔았고 그렇게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감사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결국은 이렇게 노인네 하나 길거리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았지만 갑자기 갈 곳 없는 노인이 되고 보니 서울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 벤치에 아픈 몸을 기대고 싶어 가방을 베고 누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공원 경비가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저는 그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결국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많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벌써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한 저와 달리 대부분은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저도 곧 그들과 다를 바 없어질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을 껴안고 벽에 등을 기대니 몸 여기저기가 쑤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봐요, 할아버지, 처음이신가 봐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 깔끔한 차림새를 보고 눈치챈 모양입니다.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역 안에서 주무시면 새벽에 경비가 깨워서 쫓아내요. 저기 기둥 뒤쪽이 좀 안전해요. 낯선 사람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그것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서울역 기둥 뒤쪽이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을 지어주던 제가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게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역사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뜸해졌습니다. 가방을 베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불편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을 옥죄는 서러움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제 아파트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볼까 얼른 손등으로 닦았지만 이제 더 이상 체면 차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냉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키운 것 같지 않은데. 대학교 등록금, 결혼 비용, 심지어 빚까지 모두 제가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저를 외면하고 헌신장 마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들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못 모셔요. 유양원 보낼 돈도 없어요.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서우력 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애 첫 노숙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날이 밝기도 전에 영무원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다들 나가주세요. 주변에 있던 노숙자들이 부스스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서둘러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고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머리도 무거웠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으로 나오니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몇몇 노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주변에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어제 첫날을 잘만 했어요. 어제 저녁 제게 말을 걸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요. 첫날은 어색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벌써 3년째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현수입니다. 전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갑자기 들려온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제 침묵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좋은 일로 왔겠습니까? 가족한테 쫓겨나거나 빚 때문에 집 날리거나 병들어서 일 못하거나. 그는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꺼내 둘로 나눠 절반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먹어요. 어제 종교단체에서 나눠준 거예요. 음식을 받기가 망설여졌지만 너무 배가 고파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빵을 먹으며 제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빵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알려줄게요. 여기 노숙자들은 아침에 2갈래로 나뉘어요. 무료급식소 가는 사람들이랑 일자리 구하러 가는 사람들. 급식소는 여기서 좀 걸어가야 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달리 갈 곳도 없었고 배도 고팠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를 따라 한참을 걸어 종로 쪽의 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을 따라 서자 익숙한 듯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든든한 아침을 먹고 나니 조금은 기운이 났습니다. 원래 사는 곳이 어디세요? 김만석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강남이요. 아들 집에 같이 살았는데. 아, 그렇군요. 집은 없으세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팔았어요. 아들 빚 갚으려고.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서울역 근처에서 분식집을 했었어요. 아내랑 같이요. 하루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더군요. 치료비로 가게도 팔고 전세금도 다 썼죠. 그래도 아내는 결국 떠났어요. 저는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았죠.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요. 처음에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의 담담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벌써 5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만석 할아버지는 저에게 노숙자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지, 어디에서 몸을 씻을 수 있는지, 비 오는 날엔 어디에 있어야 덜 젖는지, 소소한 생존의 기술들이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노숙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파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노숙자들은 더욱 극심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안에서 자야겠네요. 이런 날씨엔 밖에서 자다간 동사할 수 있어요. 김만석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저녁이 되자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노숙자들이 역사 안에 모여 있었고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영무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며 노숙자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는 영무원은 괜찮아요. 눈 감아주는 분이에요. 하지만 제복 입은 젊은 사람이 오면 얼른 일어나서 나가야 해요. 그 사람은 가차 없이 쫓아내거든요. 김만석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감이 가득한 상태로 1시간씩 겨우 눈을 붙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간간히 트럭이 와서 사람들을 태워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젊고 건장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했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쪽으로 비켜 계세요. 일 구하러 온 사람들 지나가야 해요. 작업 반장이 우리를 인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찌감치 밀어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 줄은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음식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내일은 더 일찍 오세요. 봉사자의 미안한 말과 함께 우리는 빈 그릇을 들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는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료급식소에서는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김만석 할아버지는 위로했지만 저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요? 차라리 그런 생각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사람은 참 이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변을 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자존심도, 희망도. 강물을 바라보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놀라서 돌아보니 순찰 중이던 경찰이었습니다. 아, 그냥 산책 중이에요. 이 시간에요? 많이 춥네요. 어디 가실 곳은 있으세요? 경찰의 걱정 어린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처 노숙인 쉼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그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찰의 도움으로 그날 밤 저는 노숙인 쉼터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구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저에게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임시주거 지원,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했고 주소지도 필요했습니다. 노숙자인 제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온 저는 김만석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급식소에서 다른 노숙자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만석이요. 그 영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역 화장실에서 쓰러진 걸 누가 발견했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이미.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에게 생존의 지혜를 나눠주고 의지가 되어주던 유일한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이 너무 쓸쓸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배고픔, 추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불면의 밤,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점점 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온 뒤라 몸이 너무 지저분해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몸을 씻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세면대는 손 씻는 곳이지 목욕탕 아닙니다. 영무원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눈을 가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좀 씻으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비원이 와서 저를 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또 어느 날은 공원 벤치에서 잠시 눈을 붙이던 중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야, 노숙자다. 냄새 나지 않아? 더러워. 저기 다른 벤치로 가자.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가 귓가에 들렸고 몇몇은 저를 향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구경거리로 전락한 느낌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조차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저는 새내기 노숙자였고 그들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과 위계 질서를 알지 못했습니다. 줄을 서는 위치, 음식을 받는 순서, 자리를 잡는 방법, 모든 것이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고 저는 항상 실수했습니다. 야, 할배! 새로 왔으면 규칙부터 배워. 여기는 우리 자리야. 한 중년 노숙자가 제가 앉으려던 구석 자리에서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노숙자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 저는 급식소의 가장 구석,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늦게 도착하면 음식이 바닥나 곪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이 완벽한 소외감이었습니다.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에게서도 노숙자 사회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존재. 세상에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급식소에서 한 봉사자가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여기 국 한 그릇 더 드릴게요. 무심코 올려다보니 그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장민호.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몇 년간 제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민우 씨.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보다가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박 부장님 맞으세요? 그의 놀란 표정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때 그의 상사로 존경받던 위치에 있던 제가 이제는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여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어디로 도망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밥을 몇 숟가락 떠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민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도 들지 않고 급식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 같아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역 근처 골목길을 배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부장님, 뒤돌아보니 장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 몇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급식소 주변 노숙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몇 분이 서울역 쪽에서 주로 지내신다고 하셔서. 도망칠 곳도 숨을 이유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부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장민호는 근처 포장마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불빛이 어두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주 2병 주세요. 그는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한잔 하시죠. 오랜만에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색하게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장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꼭 한번 다시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 그만두시고 연락이 끊겨서 걱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기억나세요? 20살 때 처음 공사장에서 만났던 저를. 그제야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18살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사판에 들어온 어린 장민호.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일하던 그 소년을 제가 발탁해 일도 가르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도 도와주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내 꼴을 보니 우습지. 사실 아들놈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다 잃었지 뭐야. 그 빚 갚느라고 내 전 재산인 집도 팔고 처음엔 아들 집에 있었는데 아들 내외랑 갈등이 생기더군. 그렇게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졌어. 나더러 나가라고 하더군. 말을 잇지 못하고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장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그런 일이? 아, 오랜만에 만나서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만. 다른 얘기나 하지. 자네는 어찌 지냈나? 진작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야 했는데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꽤 규모가 커졌습니다. 술기운에 약간 풀어진 제 마음은 그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역시 넌 잘 될 줄 알았어. 넌 항상 머리가 좋았거든. 내 부하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정말 뿌듯하구나. 모두 부장님 덕분입니다. 사람을 보고 거래하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부장님께서 가르쳐주신 원칙들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장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장님 같은 경험과 국제 비즈니스 감각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예요. 잠시 멈춘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말인데 사업 파트너로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장님의 경험이 저희 회사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소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난 이제 노숙자야. 짓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옷도 없고 난 지금 모든 걸 잃었어.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부장님, 사람의 갇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가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할 때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벌도 배경도 없는 저에게요. 포장마차의 흐릿한 불빛 아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필요에서 비롯된 제안이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회사에 가서 상황을 직접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좋아요. 거절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랜만에 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단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집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장민호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구에 누웠습니다.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를 도왔던 기억, 그리고 지금 그가 성공해서 저를 다시 돕겠다고 하는 상황. 이 제안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제 나이에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밤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 불빛 아래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무시나요? 뒤에서 들려온 장민호의 목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렇습니다. 부장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는 우유를 건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보게. 내가 지금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난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지금 가진 건 모두 부장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부장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바이어들과의 협상에서요. 제가 상대하는 미국, 유럽, 중국 바이어들은 젊은 사업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장님의 노련함과 경험이 필요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이와 경험이 주는 신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지. 다음 날 아침 장민호는 새 옷 한 벌을 건네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가봐요. 몇몇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회사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MH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고 회의실에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박 부장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부를 맡아주실 겁니다. 장민호가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민호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사의 현황과 해외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회사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고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과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부장님께서 협상을 이끌어 주신다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의 진지한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아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노숙자에서 비즈니스맨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해보지. 최선을 다해볼게. 제 대답에 장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미팅 자료입니다. 미국 클라이언트와의 협상이에요. 부장님이 맡아주셨으면 해요. 사무실의 한쪽에 마련된 제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비즈니스 계약서와 제안서였지만 익숙한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 비즈니스 감각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까지 길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노숙자가 오늘은 국제 비즈니스 협상을 준비하는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회는 제가 한때 도움을 주었던 소년이 돌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밤마다 회사 자료를 공부하고 업계 트렌드를 익히느라 잠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팅 당일 저는 그들의 본사가 있는 시카고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출장으로 방문했던 추억, 그리고 미국 건설 시장에 대한 제 견해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곧 편안한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제 나이와 경험이 오히려 신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젊은 아시아 기업 대표들과 만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들과 비슷한 연배의 경영자를 만나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글로벌 컨스트럭트와의 계약이 최종 성사되었습니다. 3년간의 독점 공급 계약이었고 계약 규모는 MH 글로벌 트레이딩 연 매출의 3배에 달했습니다. 장민호는 계약 체결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달려왔습니다. 부장님,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의 순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내 덕분이야, 민호야.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서울역 주변을 떠돌던 노숙자였습니다. 이제는 국제 계약을 성사시킨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계약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열린 파티에는 거래처와 협력사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장민호는 마이크를 들고 제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이신 박현수 부장님입니다. 20살 차이가 나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15년 전 공사장에서였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막막하게 일용직으로 일하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입니다. 장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부장님은 제게 단순히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비전과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와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조명이 저를 비추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찾아가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몇 주 후 장민호는 저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부장님, 이곳이 앞으로 부장님의 새 집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너무 큰 선물에 당황했지만 장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께서 회사에 가져다 주신 가치에 비하면 정말 작은 보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절망에 빠져 이 강변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 맞을까요?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넌 내 자랑이다. 오랜만에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님이야말로 제 자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집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았습니다. 글로벌 컨스트럭트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중견기업 MH 글로벌, 미국 대형 건설 자재 업체와 3년 독점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제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계약 체결식 자리에서 장민호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회사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아들 민석과 며느리 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고 특히 민석의 안색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민서가 수진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길거리 노숙자였다가 이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민호가 로비에 내려와 상황을 보더니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민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큰 회사에서 아버님,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런 상황에 내몰았다니.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계속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 찾아온 거니? 둘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제가 또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풀렸어요.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겠다고. 더 큰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좋은 생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빚을 내서 더 많이 투자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곧 그마저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아버지는 이제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도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시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고. 보증. 그 단어에 가슴이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난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걸 잃었어. 너를 위해 모든 내 평생을 다 바쳤는데 너희는 날 버렸잖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를 그냥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손주까지? 버린 건 너희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수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좀 잘 사신다고 유세 떠시는 거예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구걸하던 신세였으면서! 민석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하지만 수진은 이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웃기잖아요. 이제 와서 한번 그렇게 내쳐졌다고 지금 똑같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한때 서울역에서 동냥하던 노숙자가 갑자기 성공했다고 가족을 내치는 걸 보니 정말 역겹네요. 수진아! 민석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충분히 들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라. 그래요, 가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버님.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계시지만 언제 다시 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한테 도움 청하지 마세요. 수진이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넌 내가 노숙자였을 때도 지금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내 눈에는 내가 그저 비참한 노숙자였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지?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은 있니? 내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는 뭐 했니?
내가 구걸하면서 끼니를 때울 때마다 내 심정을 너희가 아니. 나는 너희를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헌신장 마냥 내쫓을 때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너희는 나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나를 찾아오다니 너희가 나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인 것 같구나.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겁니까? 복수. 아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세상은 냉정해. 내가 노숙자였을 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추운 밤, 비 오는 날, 배고픈 시간, 모두 혼자 견뎌야 했지. 수지는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뒤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이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찾지 못한 건 큰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님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은 그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번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이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장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시간 있니? 오늘 저녁 한잔 하고 싶구나. 그날 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바에서 장민호와 술잔을 기울이며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부장님,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위한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는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 사이로 한강이 검은 띠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에서 저는 몇 개월 전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택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연자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금빛 노후였습니다.